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손인숙입니다. 아제르바이잔 보건의료 공무원들을 모시고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 향상을 위한 통합적인 접근을 피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연세대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미국의 산부인과 교과서가, 산과 교과서가 나오는 곳입니다. 달라스에 있는 파클랜드 병원에 포스닥터리얼 코스로 하고 왔습니다. 1996년도부터 건국대학교 병원에 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요. 현재 한국모자보건학회 회장으로 역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순서는 아제르바이잔이 보통 성별 선호가 이제 남마 선호 사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별 선호에 따른 낙태율 감소와 성재생산 건강과 관리를 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우선 출생 성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및 정책 방향에 대해서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피임에 대해서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출생 성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생 성비란 여아 100명당 남아수로 자연 성비의 경우에는 여자아이 100명당 남자아이 105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문화적인 환경이라든가 사회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관여해서 출생 성비가 바뀌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한 나라들에서 남자아이가 훨씬 더 많이 출생하는 그런 출생 성비가 불균형한 그런 상태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관별을 하고 이제 남아가 아닌 경우 이제 낙태 허용하는 그런 나라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남아가 훨씬 많이 태어나게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자녀 정책을 쓰기 때문에 한자녀 정책의 경우에 있어서는 남자아이를 선호하는 이제 중국의 문화적인 배경이 작용을 해서 특히 이제 남아가 많아지는, 남아가 불균형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70년도부터 이제 태아 성관별 기술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양수 검사라든가 용무막 검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에 의해서 태아가 이제 남아인지 여아인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낙태가 가능해진 때부터 출생 성비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출생 성비 변화를 보면 1980년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1990년에는 이렇게 115.1까지 올라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정점을 찍은 국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여자아이 100명당 남자아이 출생자 106.1명으로 25년 만에 자연 수준으로 돌아왔고요. 이는 남아 선호 사상이 약해진 데 따른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는 2001년도부터 초저 출산 국가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1.3 미만으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출산이 진행되면서 여아 선호가 더 강해졌고요. 또한 여성들의 어떤 전문직 진입이 많아지면서 엄마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끼리 서로 이제 농담을 하는데 아들 하나, 딸 둘을 낳게 되면 이제 금메달을 땄다고 얘기를 하고요. 아들 하나, 딸 하나인 경우에는 은메달, 그리고 딸 둘인 경우에는 동메달, 그리고 아들 둘인 경우에는 이제 목메달이라 그래서 정말 아기 키우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남아아이 선호 사상이 강한 12개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아제르바이잔하고 한국이 속하게 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출생 성비는 이제 자연 생태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중국, 인도, 베트남, 아르메니아나 아제르바이잔은 2017년에도 출생 성비가 110 정도로 이제 높게 있었는데, 이 중에서 중국하고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은 그나마 이제 출생 성비가 자연 성비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지만은 인도하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아 출생 성비가 아직도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유엔이나 WHO 등에서 이제 성재생산 건강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질병이나 기능저하, 장애가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섹슈얼리티와 관련하여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섹슈얼리티와 생식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접근을 하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성재생산 건강이란 모든 개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하여 자율적인 선택을 할 권리가 있으며 해당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서비스로의 접근 또한 보장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재생산 건강은 성재생산 권리인식부터 시작을 하고요. 성과 재생산 권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음에 8가지 권리를 보장받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신체에 대한 온전성, 개인정보 및 자율성이 존중될 권리, 그다음에 성적 취향이나 성 정체성, 성적 표현을 포함하여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정의할 수 있는 권리, 활발한 성생활 추구 여부와 시기에 대한 결정 권리, 그리고 성적인 관계를 맺을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즐겁고 안전한 성경험을 가질 수 있는 권리, 혼인 여부와 누구와 언제 결혼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자녀를 가질지 여부, 그리고 언제 어떤 수단으로 몇 명의 아이를 가질지 결정할 권리, 그리고 살면서 위에 명시된 모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강압이나 차별,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필요한 정보를 지원받고 서비스 지원을 받을 권리가 이 성재생산 권리에 포함됩니다. 이런 성재생산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이런 필수적인 성과 재생산 건강 서비스가 이제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보장성, 접근성, 포용성, 그리고 이런 어떤 품질을 포함한 공공위생 기준이나 인권의 기준을 준수해야 되는데요. 이런 해당 서비스는 한 9가지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 기반의 포괄적인 성교육을 포함한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 및 상담을 해야 되고요. 성적 기능과 성적 즐거움에 대한 정보나 상담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폭력, 전더 기반 폭력 및 강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성폭력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안전하고 효과적인 피임법에 대한 선택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산전, 출산, 그리고 산후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안전하고 효과적인 임신 중단, 낙태 서비스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불임 예방이나 불임 관리 및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고, 에이즈 및 기타 생식기 감염을 포함한 성병 예방과 발견 및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고, 생식계암 예방과 발견과 치료 등의 건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책 방향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여성 인권과 성평등에 관련된 약속들을 재확인하고 여성들의 성재생산 건강권을 역행하는 방향이 제시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권에 투자하고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권을 증진하기 위한 보건체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괄적인 성교육 제공을 확보하고 현대적인 피임의 합리적인 가격, 유효성 및 접근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여성이 안전하고 합법화된 낙태 관리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고, 의료 종사자들이 치료를 거부하여 여성이 시기적절한 성 및 재생산 건강 관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보장받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출산에 있어서는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며 모든 여성이 고품질의 산모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강제적인 관습을 철폐하고 성 및 재생산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여성에게 충분한 정보가 주어진 후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여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여성들이 성과 재생산 건강권 위반에 대하여 구제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법률과 관례에 내재되어 있는 교차적이며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제거하고 모든 여성이 성재생산 건강권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제 주요 국가의 성재생산 건강 권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특히 피임과 낙태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드 피임 정책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피임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졌고요. 콘돔 같은 경우에는 자동 판매기나 편의점 등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콘돔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으로 되어 있고요.
2015년부터 아동 청소년이나 성병 클리닉 환자들, 동성애자, 에이즈 감염자, 노숙인 등 성 건강 위험이 높은 집단이죠. 이런 집단에게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무료로 이제 콘돔을 제공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6년도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성교육을 의무화하고 있고요. 이런 성교육에 대한 새로운 커리큘럼에 동의한 성관계, 피임, 그리고 건강하고 긍정적인 어떤 성관계 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낙태 정책을 보면 국제적인 권고와 국내 관련 운동으로 임신 12주 내에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이 2019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태 지원 서비스로는 이게 계획하지 않은 임신, 낙태 관련 정보와 상담, 그리고 지원을 제공하는 무료 상담 전화 마이 옵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 홈페이지에도 낙태 방법과 절차, 낙태받을 수 있는 기관, 낙태 후 관리, 낙태 위험 등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피임 정책을 보면 다양한 피임 방법을 이용할 수 있고요. 정부의 의료 지원 제도에서 대부분의 피임 비용을 보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성병 관련해서 취약 집단인 원주민 대상 성병 전략 계획 등을 국가가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태 정책의 경우에 있어서는 낙태에 대한 지원 서비스가 주마다 많이 다르지만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제 정부 의료 지원 제도에서 낙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피임 정책을 보면은 질병관리예방센터인 CDC에서 관련 주요 정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피임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피임 방법을 증진하는 정책 방향을 하고 있고요. 피임 서비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임 상담, 교육, 피임 처방, 이런 연계 등을 제공하고 다양한 피임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사보험이 18개 피임 방법을 개인이 추가 비용 내지 않고 커버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여서 개인의 피임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임으로써 피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요. CDC에서 정확한 피임 방법의 처방과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의료 종사자들을 위한 피임 가이드라인과 교육 자료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낙태 정책을 보면 이제 연방정부 법은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가지기 전에는 여성이 임신 중단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헌법상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만 주별로 이제 낙태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태에 대한 연방정부의 공적인 지원 시스템은 없고요.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받는 그런 산모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산모의 생명에 위험이 있거나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에 있어서는 낙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의 피임 정책은 어떠냐? 한국의 피임 정책은 이제 국가의 인구 조절 정책하고 맞닿아 있어서 저희 나라가 2001년도 이후로 초저출산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피임 시술이 보험에서 다 빠지게 되었고 지금은 피임 시술, 피임량 모두 다 이제 비보험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으로 산부인과 방문에 대해서 이제 편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들이 산부인과를 방문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꺼리는 측면이 있고요. 학교 성교육에서 실질적인 피임 교육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한국의 피임 실천율을 보면은 이제 피임을 한다가 46.7%, 피임을 하지 않는다가 53.3%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피임을 한다라는 거에서 봐도 주로 이제 안전하지 않은 피임 방법, 월경주기법이라든가 지뢰사정법을 시행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그 다음에 남성 의존적인 피임 방법인 콘돔 사용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요. 여성 중심적인 경구 피임약 사용이 많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거 한 게 2016년도에 이제 20대 미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게 2.9%밖에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2018년도에 조사한 거로는 이제 피임 약 복용률이 10% 이상으로 이제 증가된 상황입니다. 한국의 낙태 정책은 지금도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낙태 정책이 인구 조절 정책의 수단으로 이제 이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형법이 1953년도에 이제 제정이 돼서 성차별적이고 성불평등한 낙태 정책을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낙태를 불법 행위로 규정해서 낙태죄로 규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여성만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자보건법에 인공임신 중절 허용 사유에 나와 있는 것에서 여러 가지 5가지 허용 사유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배우자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에게 파트너에게 임신 중절 여부를 결정할 최종적인 권한을 주게 돼서 여성의 인권에 대한 침해 논란, 여성의 행복추구권이라든가 재생산권,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헌법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4월 11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리게 됐는데요. 이제 여성에 있어서 자기 낙태죄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 규정성을 위반했다고 판결을 했고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태아의 독자적 생존이 가능한 시점인 임신 22주 이내에 임신의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결정 가능 기간을 설정하라고 하였고요. 임신한 여성의 요청만으로 인공임신 중절이 가능한 시기를 어느 시기로 할 건지, 그다음에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상담을 하고 그리고 상담 후에 숙려 기간을 거쳐서 어떤 실제로 낙태까지 이루어질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절차적인 요건 등을 사회적 협의를 거쳐서 국회에서 2020년도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을 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난 이후에 이제 여성계에서 낙태죄에 대한 이제 어떤 법률 개정을 위해서 성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해서 정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지 전면 비범죄화, 그래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지를 보장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약물적 유산 유도제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미페프리스톤이 아직 도입이 되질 않아서 그런 약물적 유산 유도제를 이제 도입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두가 평등한 자원과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성교육을 이제 시행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임신 중지를 포함해서 성적 건강 전반에 대해서 이제 국가 의료보험 보장성 확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피임약이라든가 피임 시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이제 의료보험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요구를 하고, 또한 이제 어떤 낙태하는 시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의료보험에서 보장성으로 확대하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외에도 뭐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어떤 에이즈 어떤 환자들에 대한 인권을 갖다가 이제 존중하기 위해서 이거를 갖다가 폐지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군형법의 뭐 추행죄 폐지라든가,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보편적 출생 등록제가 마련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엄마나 아빠가 이제 어떤 등록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보편적 출생 등록제가 어떤 산부인과에서 출생을 하게 되면은 모두 다 이제 거기서 신고가 되어서 어떤 아이들도 엄마 아빠의 의견과 전혀 상관없이 이제 출생 등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편적 출생 등록제를 이제 마련하라고 지금 여성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계획 하에 이제 동의 없이 어떤 불임 시술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장애인 등의 어떤 시설 주거인에 대해서 강제 불임 낙태 시술 같은 것이 이루어졌었고요, 이전에. 그다음에 해외 입양 정책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국가 폭력 같은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과 보상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간죄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성폭력 관련법을 성적 권리, 뭐 성권리, 그다음에 어떤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제 개정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사회 근간에서 보장하는 이제 기본법을 제정을 해서 이것이 이제 모든 여성의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하고 재생산 건강 서비스를 이제 실제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어떤 피임 정책이라든지 어떤 그 낙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현재까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피임 실천율은 이게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발달을 해서 어떤 젊은 남녀 이걸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의 조사에 의하면은 이제 피임 실천율이 80.3%였는데 2018년도에는 92.7%.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콘돔 사용률이 많이 증가를 했죠. 그래서 2011년도에 조사했을 때는 37.5%, 2018년도에는 74.2%. 그리고 경구 피임약 복용률이 이제 7.4%에 11.5%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인공 임신 중절률이 이제 감소됐다라고 조금 이따가 슬라이드에도 발표할 텐데 이런 것들이 피임 실천율 증가하고 이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됩니다. 2018년도에 이제 우리 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데서 이제 한국 인공 임신 중절률을 갖다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그때는 15세에서 44세 이제 가임기 여성 1000명당 시행된 인공 임신 중절 건수를 갖다가 인공 임신 중절률로 해서 나타냈는데요. 예전에 조사한 바에 2005년도에는 34만 건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공 임신 중절 건수가 2010년도에 했을 땐 16만 건. 근데 2018년도에 조사했을 때는 이제 한 5만 건 정도로 그렇게 많이 이제 줄었다는 거죠. 그거에 근간에는 이제 피임률, 실천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에 이제 의의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한국 피임 실천율이 변화가 됐는데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피임 실천율이 2011년도엔 45.7%, 그리고 2018년도에는 59.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사후 피임약 처방 현황을 보더라도 2012년도에서 2018년도까지 봤는데 처방 건수가 2012년도에 비해서 이제 한 28.8%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고요. 특히 이제 피임 도구로 콘돔의 판매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피임 실천율을 보면은 전국적으로 한 80%가 피임을 실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유산 경험률을 보면은 전국적으로 한 40에서 45%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나이가 젊을 때보다는 이제 나이가 더 드신 분들이 피임 실천율이 높고, 그다음에 인공유산 경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임신한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임산부의 한 52.4%는 계획 임신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7.6%가 이제 비계획 임신을 해서, 비계획 임신인 경우에는 한 88.3%가 이제 인공유산으로 이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인공유산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합병증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후유증으로 죄책감에 시달린다든가 우울증을 겪게 된다든가, 특히 이제 우울증을 겪으면서 이제 부부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실제로 이제 이혼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후유증으로는 이제 골반 내 염증이 생길 수 있고, 보통 인공임신 중절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항생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10 내지 20%에서 골반 내 염증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 내 유착증이 생겨서 이제 불임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궁 경관 무력증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아기가 커지면서 자궁 경부가 탄탄하면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아기 무게가 무거워지는 거를 갖다가 자궁 경부가 받쳐주지 못하면은 임신 20주에서 22주 사이에 자궁 경부가 그냥 스르르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산이나 조산을 하게 되는데요. 인공 임신 중절을 하신 경우에는 자궁 경관이 약해져가지고 자궁 경관 무력증이 있어서 다음 임신에서 아기를 유산이나 조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임신에서 이제 유착 태반이 돼서 태반이 유착이 되면은 아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태반이 떨어지질 않아가지고 출혈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시술을 해도 안 되는 경우에는 자궁을 드러내는 시술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궁의 임신의 일종으로 자궁 경관에 또 임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궁의 임신이기 때문에 이제 유산 시술을 해준다든가 또 치료를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올바른 피임이 아니고 이제 인공 유산으로 어떤 그 조절을 하게 되면은 태아의 생명 경시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게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하시는 분들이 이런 피임 정책이나 아니면 낙태 정책을 잘 세워서 이런 어떤 올바른 피임으로 이렇게 인공유산이나 이런 게 증가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그런 어떤 정책을 갖다가 잘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은 요즘은 뭐 인터넷이나 책으로 많이 이런 어떤 정보를 얻습니다. 그래서 임신과 관련된 책에 보면은 뭐 계획 임신 90일 플랜, 베이비 플랜, 뭐 태교는 과학이다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주로 나오는 내용들이 임신을 90일 전에 계획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임신을 90일 전에 계획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신생아기를 주산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때 건강관리는 그 새 생명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가장 큰 건강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아프가 박사라고 아마 아기가 딱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받는 점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프가 점수인데요. 신생아가 태어나면 만점이 10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애기들은 7점을 받고 어떤 애기들은 8점을 받고 어떤 애기들은 9점을 받는데 뭐 10점 만점 받는 애는 없습니다. 거의. 근데 요 점수를 처음에 고안하신 분이 바로 아프가 박사라는 분인데요. 이 분이 이 주산기 요 시기는 새 생명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시기보다도 가장 큰 건강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기다. 그래서 탄생된 새 생명의 일생의 건강의 기본을 형성하는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은 엄마가 건강해야지 바로 그다음에 아기가 건강하고 태아가 건강해야지 이제 태어난 아기가 건강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기가 자라서 영유아가 되고 그다음에 영유아가 이제 소녀로 자라게 되면 이 소녀가 건강해야 다시 엄마로서 건강하게 됩니다. 태아 프로그래밍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1991년도에 영국의 데이비드 마커라는 분이 만든 이론이에요. 자궁 안에서 출생 후에 평생 건강이 결정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타고났다 내지는 체질이다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다 이런 거죠. 이게 과학적인 얘기라는 거죠. 뭐냐면 임신 전, 임신 중에 영양 부족, 그다음에 임신 중에 스트레스나 탈수증 등으로 아기가 적게 저체중아가 태어나면 그 신생아는 성인에서의 평생 건강의 질이 나빠지고 나중에 각종 대사증후군, 성인병이라고 하죠. 이런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에 잘 노출된다는 이론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1944년, 45년 이때쯤 되면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막바지에 달았을 때예요. 그때 그 유럽에 있는 이제 임산부들은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제 음식을 잘 못 먹어서 아기가 굉장히 적었어요. 태어날 때 아기 체중이 한 400g 정도가 적었습니다, 평균.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이제 체중이 적었으면은 나이가 드신 들어서 성인이 되면은 좀 왜소하고 그다음에 바르고 이런 사람이 되리라고 이제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1980년대, 90년대에 이분들이 성인이 됐을 때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뚱뚱하고 고혈압, 성인병에 다 이제 동반된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온 이론이 바로 이게 그 태아 프로그래밍 이론입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영양 결핍이 저체중아나 조산아나 자궁 내 태아 사망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커가지고 아기가 커서 성인이 되면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그다음에 관상동맥 질환, 그다음에 뭐 비만이나 뇌기형, 정신병 등의 어떤 질환에 이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정상 아기 굉장히 좋은 체질을 타고나려면 적절한 외부 환경도 있어야 되고 좋은 외부 자극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궁 내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태아는 스트레스 없이 정상 성장하고, 그래서 이때 태아는 장기나 기관들이 이미 그때가 성숙되는 시기예요. 특히 임신 5주에서 10주 사이가 임신 초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이제 장기나 기관들이 형성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또 뭐가 결정이 되냐면 자극에 대한 반응 양상도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잘 받는 애기들도 있고, 그 다음에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체질을 갖고 태어난 애기들도 있잖아요. 이런 게 이때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애들은 정상 신생아가 되고 건강한 성인이 되지만, 이렇게 열악한 외부 환경, 나쁜 외부 자극들, 그 다음에 열악한 자궁 내 환경이 돼서 아기는 많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고 성장이 억제돼서 아기가 자궁 내에서 성장 지체가 된다. 그래서 몸무게가 얼마 이렇게 정상 신생아들보다 좀 작다든가, 작다는 게 뭐 몇백 그램 작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고 임신 주수에 태어나는 애들보다도 많이 적어가지고 1번서부터 100번까지 이렇게 쫙 나열을 해보면 1번서부터 5번 안에 속한다든가 이렇게 작은 애들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 자궁 내 성장 지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렇게 되면은 성인 질환에 대한 개인의 민감도가 결정이 돼서 이제 뭐 정말 물만 먹어도 살찌는, 그래가지고 비만 체질이 된다든가 당뇨가 된다든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집에 돌아가서 혹시 며느님이나 따님들 계시면 임신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임신 중 태내에서 어느 정도 결정되는 게 굉장히 크다. 그래서 아기의 평생 건강이 결정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